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확실한 상승의 펀더멘탈을 찾지는 못하고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내내 좀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장기물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도 이를 피해가지 못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겨우 통과가 되면서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국채 우려를 떨쳐내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약세로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보시죠. 일단 국채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 좀 안정을 되찾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0.3%의 플러스권,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지만 막판에 결국에 이렇게 옵션과 연동된 매물이 출회하면서 보합권에서 딱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일명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감세, 군비 확대, 그리고 팁 소득 면세 등이 핵심 아니고요. 물론 상원에서 격돌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최종적으로 가결이 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수조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국채 금리의 상방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슈이고요. 오늘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장 초반에는 30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오전 한때 3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5.15%대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5%대로 다시 소폭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10년물의 경우에는 4.6%대에서 4.5% 정도에서 내려온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두 가지 모두 여전히 심리적 저항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는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결국에는 이렇게 힘을 내지 못했다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금리가 방향을 틀었던 데에는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한 몫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Tariffs down closer to 10%, and then that's all sealed, done, and delivered somewhere by July. Then we're in good shape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then we're in a good position as a Fed to kind of move with rate cuts through the second half of the year. So you're not seeing any rate cuts maybe through the summer? Well, like I said, we're going to wait and see what these trade deals do, and we're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what happens with the April 2nd tariffs that were postponed till July. We want to see whether those are actually going to be reimposed or not. If they are, they're going to have much bigger impacts on inflation and put more of a handcuff on us to do anything with short. 관세가 만약 10% 수준에서 안정된다면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크리스토퍼 월러는 보통 매파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분류되곤 하는데 비둘기파적인 혹은 조금 유연한 스탠스를 보여줬다는 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역대 최고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11만 1,000달러의 벽도 뚫어내는 움직임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늘 그래도 M7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지수 방어에 도움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0.8%의 플러스권이죠.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서 젠슨왕 CEO가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거기 데이터 센터 증설이 되는 것에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탑재되는 그런 협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반도체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이 부정적이었는데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실적 실망감에 인해서 4%대 급락한 점이 퀄컴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까지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아마존과 알파벳의 주가 1% 안팎의 상승세를 연출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2% 가까운 오름세로 주가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은 뒤에서 확인해 보시죠.
주요 종목들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빌 에크먼이 이끌고 있는 헤지 펀드죠. 퍼싱 스퀘어가 지난달에 아마존에 신규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마존이라는 종목을 주시하다가 시장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매입했다.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정확한 지분 규모나 추후에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4월에 매입을 한 거니까 한 달 정도 지난 거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마존의 주가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17%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1% 가까운 플러스권에서 오늘은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소식입니다. AI 기기 수요 확대를 겨냥해서 AI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나선다. 이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시킹 알파에 따르면 그 시기가 내년 말로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올해 말부터 해외 공급업체들과 대량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그래도 $200 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회사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어제 마감 후에 실적 결과를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까지 그 시세가 잘 이어졌습니다. 매출, EPS, 가이던스까지 모두 다 긍정적인 실적이었고요. 13.4% 뛰어오른 $203 선, 오늘 장중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 실적과 이슈 특징주들 더 봅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세제 개편안의 여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통해 부여했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조기 종료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당 최대 50%까지 인정되던 세액공제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의 시세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흔들림이 아주 컸습니다. 퍼스트솔라와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4%, 6%, 인페이즈 에너지가 거의 20%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솔라엣지와 선런까지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런이 가장 큰 타격을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보험주들 역시 전체적으로 약세를 그렸는데요. 메디케어를 미국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죠. CMS인데 메디케어 플랜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사들이 혹시 과도하게 청구한 보험료가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즉각적으로 돌입한다라는 소식, 이에 따라서 보험주들 우려감에 내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 내림세를 그리면서 오늘 주가 $300 선을 반납했고요. 휴마나의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6% 타격을 받아가면서 $227 선의 종가 형성합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입니다. 조금 더 작은 종목들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힌지헬스, 오늘 뉴욕 증시에 따끈따끈하게 상장한 종목입니다. 2014년에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종목이고요. 헬스케어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핵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IPO 가격 대비 23% 높은 수준에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거기에서 또 17%대 급등한 $37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밴스 오토 파츠도 확인해 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3분기 82센트의 손실을 기록할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거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주당 22센트의 손실만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실적 결과를 전해줬고요. 그 덕분에 주가도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57% 폭등하면서 거의 $50 선에 근접한 채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의류 리테일러인 어반 아웃피터스도 확인해 봅니다. 분기 매출 그리고 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잘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오늘 20%대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특징주들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매크로 헤드라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이 90bp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채들의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증시를 조금 짓누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함께 받아가면서 국내장도 양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간 프리미엄이 90bp를 돌파한 현상은 11년 내에 처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간 프리미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현재 4,500여 명을 철수한 다음에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소식인 만큼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원로이사 앞서서 체린 앵커가 발언 내용 전해줬습니다만 관세 10%로 굳어질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인하 돌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계속해서 경제 데이터 지켜볼 것이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책이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볼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존의 신중론에서 조금 더 나아간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를 해석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5월에 서비스업, 제조업 업황이 동반 상승을 그렸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S&P 글로벌의 데이터고요.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고용 둔화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점차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달러가 내리면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은 상승하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때 11만 2천 달러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우리 돈으로는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도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인데 관련주들도 함께 자극받아 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의 급등 현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들 검정 색깔 선은 독일이고요. 빨간 선이 미국, 그리고 파란 색깔 선이 영국, 노란 선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이렇게 장기채 중심의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장기물의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국채 입찰 자체가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것이 선진국들의 장기물 국채 금리 급등에 조금 더 시선을 강하게 쏠리게 만드는 요소가 됐었죠. 미국의 30년 국채 수익률은 5.15% 한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007년 이후의 최고입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그 직전과 비슷한 수준의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우려스럽게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의 국채 수익률은 1999년 이후에 최고치고요. 입찰까지도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선진국들의 장기채 금리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선진국들의 국채 금리 급등 현상, 그리고 글로벌 채권의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이 90bp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글로벌 채권 시장의 기준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앞서서 살펴본 선진국들의 장기채 급등 현상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간 프리미엄은 11년 만에 90bp를 돌파하면서 91.64포인트까지 치솟았고요. 2024년 7월 이후에 처음 이런 숫자를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 채권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장기채에 대한 매력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진다. 특히 선진국들의 장기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선진국들이 과연 정부 부채 문제를 앞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과도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감세안 통과를 결국 시켰습니다. 215대 214 찬성 대 반대의 비율이었는데요. 겨우 한 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 차입 비용 상승은 결국에 새로운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면서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수익률 급등을
계속해서 자극할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전하고 있고요.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복지가 축소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대출이자가 상승한다면 서민 경제의 센티멘탈 자체는 더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안 그래도 지금 일반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굉장히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은 결국에 미국 부채 규모를 더욱더 늘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방향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자극받아가고 있는 장기채 금리의 급등 현상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가운데에서 데이터를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제조업 업황이 동시에 확장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데요. 5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 52.3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치가 50.8로 그래도 확장 국면으로 나타나기는 했었는데 그보다도 2포인트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두 달 내 최고치고요. 제조업 PMI도 52.3으로 발표가 됐고요. 전월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센티멘탈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22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서 가장 지켜봐야 되는 이 고용 데이터는 연속 실업에 대한 센티멘탈이 나아지는가일 텐데요. 그 부분에서는 딱히 큰 개선세는 없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헤드라인, 엔트로픽이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들여다보시죠. 엔트로픽이 클로드4 모델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클로드4 오프스4와 소넷4가 선보였고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장기 사고를 지원하며 특히 코딩 작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번 모델이 오픈 AI와 구글 AI 모델과 비교해 일부 영역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하지만 멀티모델 평가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습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4를 개발자 친화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이제 IDE와 통합되며 개발자가 터미널에서 직접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SDK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코딩 도구를 구축하고 코드 오류를 수정하거나 개발자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클로드4 같은 경우는 AI 모델로 조금 일반에 친숙한 모델이 챗 GPT라면 개발자들에게는 클로드가 가장 좀 유용한 도구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의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모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과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의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 현상을 지켜보고 있었죠. 투자 이력을 좀 들여다보면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그래프가 오픈 AI입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 지분을 또 가지고 있고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 이 시간에도 이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칸이 엔트로픽입니다. 세일즈포스, 구글, 아마존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프는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2023년에서 2024년도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이 됐을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엔트로픽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굉장히 좀 보수적인 투자를 이어오면서 엔트로픽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마존의 AI는 엔트로픽으로 대변이 되는 모습이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듯 아마존과 엔트로픽의 주가가 함께 자극받아 갈 수 있는 현상들이 이렇게 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구글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구글에 대한 폴리마켓의 베팅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파란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드러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 들어서 인식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이 빨간 색깔 선을 보시죠. 이게 엔트로픽의 클로드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6%로
구글 다음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엔트로픽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테슬라 머스크 CEO의 xAI가 1.5%, 오픈 AI는 의외로 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챗 GPT를 워낙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 쪽에서는 조금 낮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마존과 엔트로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이렇게 좀 함께 자극받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가 아마존 주가가 한 31%가량 현재 기준으로 빠졌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아마존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구루들이 대규모 매수를 했다,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러한 소식들도 함께 아마존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어졌고요. 이러한 보도가 전해지면서 엔트로픽의 새로운 모델 클로드4와도 함께 연계가 되어서 아마존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블룸버그 통신과 CNBC에서 동시에 좀 크게 다룬 뉴스인데요. 미스터리 옵션 매수자가 미 주식 랠리에 30억 달러 규모의 베팅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QQQ라고 이야기를 하는 ETF 상품을 포함해서 아마존 콜 옵션에 3억 달러가량, 세일즈포스에는 1억 5천만 달러가량, 그리고 ARM 홀딩스에 8억 7천만 달러가량을 매수세를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미스터리 옵션 매수자가 누구 하나로 특정되지는 않으나 미 기술주에 대한 베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애플의 스마트 글라스 소식 함께 들여다보시죠. 애플은 AI 강화 기기 진출의 일환으로 내년 말 스마트 안경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기존의 내장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계획은 보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플은 2026년 연말을 목표로 메타와 레이벤의 스마트 안경의 대항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애플은 올해 말부터 해외 공급업체들과 함께 대량의 프로토타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아이폰 역시 AI 기반 장치의 새로운 추세에 올라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스마트 안경에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있으며 음성 비서 요청 등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애플의 스마트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스마트 안경을 터치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스마트 안경을 출시한 메타와 레이벤의 합작품이죠.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되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디자인이었던 12년 전의 구글의 스마트 안경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는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확장현실이나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AI가 지금만큼 부상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확장현실, AR 여러 가지로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기업이죠. 사명을 메타로 바꾼 데도 그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리얼리티 랩스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메타인데 최근에 메타의 AI 모델인 라마와 또 이렇게 제품적으로도 실제로 하드웨어 기반으로 제품이 시장에서 반응을 얻게 되면서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애플도 여기에 뛰어든다라는 구상인데 바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구글이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한국의 젠틀몬스터와도 디자인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 안경 시장에 12년 만에 재도전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구글과 메타가 선점을 일단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애플은 내년 말을 목표로 스마트 안경을 출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만 애플이 구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능이 축소된 채 시장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구상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모두 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오픈 AI가 이전에 애플의 디자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니 아이브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애플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AI 기능을 접목한 상품들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요. 스마트 안경 쪽으로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 관련주들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